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 박수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또 친한 언니이고요. 자산관리사를 하면서 특히나 연말정산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시기거든요. 처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진짜 내 월급에서 뭐부터 공제가 돼가지고 딱딱딱 해서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나오는지, 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왔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연말정산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뭐 차이가 커?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낸 세금을 다 받으신 분도 실제 있거든. 최대한 300? 그분은 돈을 많이 버는 분인가 봐? 많이 번다고 할 수도 없지. 연봉이 한 5천이 좀 안 되신 분이었거든. 4천 중후반대인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와, 그럼 해야 되겠다. 나 최대로 많이 받은 게 내가 맞벌이 부부였을 때 100만 원 초반대까지는 받아봤거든. 그때도 막 대박이다 이랬는데 아까 언니가 얘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일단은 어떻게 연말정산 시스템이 좀 이루어지는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계약한 금액 있잖아, 연봉이. 그럼 여기서부터 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공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연봉 1차적으로 매달 회사에서 떼가는 그런 4대 보험료 같은 게 뭐 빠지는 거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죠. 그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다시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다시 정산을 해보고, 회사에서 나에게 급여를 줄 때 떼갔던 소득세가 너무 많이 떼갔으면 내가 돌려받는 거고, 맞아. 내가 정산해본 금액이 내가 떼야 될 세금보다 더 컸다면 난 뱉어내야 되는 거고. 연봉이 똑같은 5천이어도 어떤 직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떼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세금을 덜 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똑같이 뗀다 하더라도 내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 혜택이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는 게 많은 거지.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똑같은 연봉이지만 누군가는 뱉어내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무조건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이 사람의 급여에 따른 이만큼의 소득세를 냈어요. 그거 외에도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어. 그거는 세금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납입한 그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어.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소득세를 내잖아. 만약에 내가 낸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최대한 여러 가지 공제를 통해서도 이 200만 원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 200만 원보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덜 냈어. 그러면은 더 토해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200을 이미 냈는데 여러 가지 공제를 해보니까 환급받을 만한 게 있어. 그러면 돌려받는 거. 그렇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 소득세를 기반으로 우리가 연말정산 계산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내 연봉이 있고 소득세를 냈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공제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일단은 내 새 전 연봉을 총 급여라고 해요. 상여도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총 급여는 계약된 연봉하고 상여 합친 게 총 급여라고 봐야 돼. 근로자들은 이제 사업자랑 다르게 비용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 가장 먼저 연말정산 할 때 그중에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약간 경비 처리 같은 느낌으로 근로소득 공제해준다는 거잖아. 우리가 직장생활 하려면 대중교통도 이용을 해야 되고 점심 식대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퉁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구나.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크던데. 자동으로 계산되더라고. 이거는 급여에 따라서 그 수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별도로 할 건 없지만 그럼 가장 먼저 아까 5천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로 일단은 자동으로 딱 없어졌어. 만약에 그 근로소득 공제가 1,000이다 하면은 기본 4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사람에 대한 거. 근로자도 나에 대한 인적공제를 해준단 말이야. 150. 그럼 아까 4천에서 150이 빠지면 3,850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근데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때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거주하는 공간이 다르면 이게 가능한가 그건 인정을 해주거든. 만 60세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그 자식이랑 부모가 세대가 분리해서 살아도 내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 그러면 근데 그것도 형제 한 명만 올릴 수 있지 않아? 언니랑 내가 있는데 공통으로는 안 돼. 공통으로 안 되지? 자녀도 똑같이 아빠한테도 올리고 싶고 엄마한테도 올리고 그치, 싶다고 그치. 해도 한쪽으로만 가야 돼. 아, 그럼 예를 들면 나도 한 명 공제가 됐고 근로자분이 그리고 자녀가 있고 60세 이상 부모님이 뭐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총 450만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네. 그렇죠. 3명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소득공제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줄래? 네 연봉이 5천인데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3천으로 인정해줄게.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그 누진세기 때문에 누진 세율이 세율로 확 높아지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또 세율이 확 낮아지니까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아까 처음에 근로소득공제로 1,000만 원 정도 받다 4천에서 인적공제로 3명이면 450이 차감이 되는 거니까 3,5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적공제 끝났어. 세 번째 공제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장애인에 해당이 되시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 그것도 인적공제야? 이제 인적공제의 추가 공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뭐 내가 장애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 중에 나이가 70세 이상이시면 장애는 어떤 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국가에서 해주는 그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장애인인데 그 중증 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요하는 질병일 때에는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 예를 들면 많이 있는 게 요즘 암. 암도 알았던 경험이 있거나 치료 중이면 장애로 인정을 해주지. 실제로 병원에 가셔서 그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세요 그러면 그 주치의가 떼줘. 생각해보니까 나 아는 언니가 그 병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큰 수술을 받았었어. 그 이후에는 서류상 장애 등급이 있는 걸로 나온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 아마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이 됐겠지. 이게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세가 일단 70이 넘으셨고 그리고 암을 투병 중이셔가지고 기본으로 부양가족 공제 150을 받고 경로 우대자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또 추가로 해주고 그리고 장애인을 해주니까 200을 더 해주는 거야. 한 사람이 450을 한 거지. 거의 3명 부양가족급이 된 거네. 자식을 셋을 안 낳아도 한 명이 3명 거를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아픈 가족분이 있거나 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그럼 그 후에는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도 그치. 내고 고용보험을 내잖아. 회사가 반을 내주고 그치, 내가 그치. 일부러 반을 내잖아. 근로자가 부담한 절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 넣어주고 있어. 그거는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렇지. 깎아주겠다 이거지.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4대 보험으로 낸 부담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그냥 빠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아까 부양가족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550이었으면 300이 빠지면 또 거기서 3,250이 되는 거네? 그렇죠. 오케이. 이거는 직장인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에는 주택을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주지 않아. 매매를 하거나 또는 전세를 할 때 대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요건이 우리에게 맞는지 우선은 보고 그거에 맞게 대출을 받으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대출 이자가 실제 금리를 좀 하락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거야. 우리가 2.5를 내지만 세금으로 환급받는 거를 이자에서 빼면 이자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렇죠. 전세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1억 원을 받았어. 한 달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80만 원씩 갚고 있는 중이야. 그럼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깝게 되잖아. 그 돈을 다 소득 공제를 다 해준다는 거야? 한도를 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들도 많잖아. 나도 받아보니까 그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뭐 기준이 있더라고. 뭐 기간도 있고 집값이 또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 일단은 집값이 기준시가 5억 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고 공시지가 기준 5억이면 시세로 한 8억, 9억 되면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냥 5억 원이라고 해서 내가 집값 6억 원에 샀는데 안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시지가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막 띄워드릴게요. 대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면서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인 집만 일단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 다 되나요? 아니요. 이자만 됩니다. 이자만. 최대 1,800까지 한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내 월급에서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택청약을 또 하잖아. 그 청약저축도 납입액의 4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한도는 24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분들도 최대 20만 원까지 붙는 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전체 금액 중에 40%인 96만 원이죠. 96만 원. 그 정도는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또 아까 뭐 3천만 원에서 또 빠지겠네. 청약을 넣은 게 있으면. 그렇죠. 만약에 내 주택담보대출도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도 있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일 때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은 무주택자잖아. 그분들은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가능한데 이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니까 은근히 왜 이런 거 빠지는 금액이 많아서 내가 처음에 연봉이 아까 5천이었잖아. 근데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2천대로 온 느낌이야. 또 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신용카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쓰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그 5천만 원, 우리는 그걸 세전 연봉으로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의 25%를 사용하고 초과한 금액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인정해주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복잡하네. 그리고 대중교통은 40%, 전통시장 40%,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도서공연 구입비는 30%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다 외우고 다니세요? 외우고 다녀야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쵸. 25% 초과. 그러면 최소 내가 마지노선으로 1250은 써야죠.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그럼 내가 그 해에 1,500만 원을 썼다. 카드로. 네. 그러면은 초과분인 25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250만 원에 대해서 그걸 다 신용카드로 쓴 거다. 그러면 그거의 15%. 다 체크카드로 썼다. 그러면 250만 원에 30%. 그러니까 75만 원? 그쵸. 은근히 이거 근데 네. 신용카드 공제액이 크지가 않아. 신용카드로 쓰면 체크카드보다 2배를 써야 돼. 공제금액을 똑같이 그러네. 인정받으려면. 근데 1250만 원까지는 신용이든 체크든 상관이 없잖아. 없죠. 연말정산은 1년치를 합산해서 보는 음. 거잖아요.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잡아주는 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만 먼저 잡아줘요. 그거는 우리가 딱히 뭐 고민 없이 써도 되겠네. 근데 이제 일단은 신용카드 혜택이 좀 많으니까 그걸로 그쵸. 먼저 쓰고 초과되는 건 체크카드나 뭐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 쓰면 되겠네. 근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0만 원 한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전통시장은 100만 원 추가로, 대중교통도 100만 원 추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죠. 작년 7월부터 도서공연 구입비가 100만 원. 그럼 토탈 어쨌든 카드로 최대 600만 600만 원에. 원까지. 오. 대중교통은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이 이용은 하실 거야. 그거는 카드로 긁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거는 꼭 챙기면 좋겠다. 네, 정리하면 5천만 원의 총 급여를 가지고 처음에 소득공제를 계산했잖아요. 처음에 근로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해주는 거. 기본으로 허들을 내렸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았잖아요. 인적공제. 세 번째로는 4대 보험료로 내는 본인 부담금. 내가 냈던 분량만큼 다시 또 그거 빼주고. 그리고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인해서도 또 공제를 받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신용카드 사용액 또 인정을 받아서 대략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2,500까지 다운을 시켰다, 소득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의 그 내 소득이 한 2,500까지 된 거지.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부터 4,600 이하일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15. 아까 원래 5,000일 때는 더 세율이 높지. 그럼요. 4,600을 초과하면 과표 기준이 24%로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내 소득이 적게 잡히는 거니까 덩달아 세율도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산출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거잖아.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좀 깎아준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소득공제할 때 이미 세금이 나왔잖아.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또 깎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득공제를 싹 해가지고 세율까지 다 곱했더니 세금이 한 100만 원이 나왔다고 쳐볼게. 이 100만 원 중에서 깎아주는 거라면 그렇죠. 좀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긴장해가지고.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공제를 해줬잖아요. 공제할 때 가장 처음에 그쵸. 해준 거? 세액공제도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어. 이것도 수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다. 자녀들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7세 이상부터. 우리 애기는 3살이니까 나는 못 받는 거네. 애기 키울 때 국가에서 지원금 받잖아요. 아동수당이랑 네. 뭐 양육수당 이런 게 나와. 국가가 주는 그런 혜택을 중복으로는 못 받고 음. 얼마씩 주나요? 네. 한 사람당 15만 원. 둘째부터는 30만 원씩. 둘째, 셋째다 그러면은 30, 15, 30, 30 30 이렇게. 오. 그러니까 출산을 한 해에는 이제 30만 원. 음. 그리고 둘째부터는 50만 원. 오. 셋째 이상은 70만 원. 그럼 결론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세제 음. 혜택도 좀 더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요? 그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음. 퇴직 계좌가 있어요. 그걸 IRP라고 하는데 그 두 개에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보험사에서도 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들 수 있고 은행에서도 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개인연금을 들었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 가입할 때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있고요, 여러분. 매년 세액공제를 안 받겠다. 대신에 이 만기가 됐을 때 비과세로 그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 이게 있잖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가입할 때. 근데 나는 사실 연금 보험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상품이었거든. 맞아. 새가 갖고 있는 거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내가 받을 때 이자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잖아. 근데 좋은 거는 주부들은 사실 직장생활을 안 하잖아.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안 하니까 나중에 비과세로 받는 연금을 가입해도 되지 않아? 구독자분들 중에서 연금을 다 가입하긴 했는데 공제가 되는 상품인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연금 상품 중에서 저축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챙기시면 되고요. 보험이라는 용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처럼 세액공제는 못 받고 나중에 만기 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보험료, 그러니까 저축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보장과 관련된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12%까지 혜택 받을 수가 있어요. 보장성이라는 게 실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암 보장해준다, 뭐 종신보험 이런 거. 자동차 보험도. 그럼 내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한 달에 한 8, 9만 원 정도밖에 인정은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총 급여의 3%를 초과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15%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봉이 5천인데 3%면은 연간 150만 원 이상은 써야지 그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 15%?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한 200만 원 썼다 내가 치과에. 그럼 50만 원이 초과됐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50만 원은 15%니까 7만 5천 원은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아 근데 연봉 높을수록 의료비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의료비를 가성비를 높이려면 부양가족을 부모님을 넣어야 돼요. 의료비 지출이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좀 더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지금 해놓진 않았어. 근데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면서 내가 대신 결제한 거야. 그래도 카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기본공제로 부모님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비는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만약에 배우자가 주부야. 내가 남편인데 그걸 긁은 거야. 근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니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산후조리원비용이 작년부터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총 급여가 이제 7천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200만 원까지 별도로 또 의료비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15%.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못해도 한 2, 300은 쓰거든. 그럼 30만 원은 최대 다 돌려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꼭 챙기세요. 또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제 본인의 경우 15%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그럼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1년에 1,000만 원을 썼다. 그럼 150만 원까지 한도는 없고 본인 교육비에 대한 한도가 없고 또 취약전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는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다만 어학원이라든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그런 사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고 공교육과 관련된 걸로만. 그 다음은 이제 기부금인데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에 많이 하시잖아요. 종교 말고 그것도 하지. 뭐 어린이재단이나 뭐 복지나 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쪽에 많이 하시는데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3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어요. 한도는 본인 급여까지. 1,000만 원 이상까지는 그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네, 금액은 네, 네. 아니니까 보통 내가 낸 금액의 15% 돌려받는다고 보면 되겠네.
마지막은 이제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월세액의 10%까지 75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 이하일 때는 공제율이 이제 12%까지 한도는 동일하고. 만약에 맞벌이여도 괜찮나?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7천 이하. 보통 한 달치 월세는 세액공제로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달 80만 원씩 월세를 낸다. 음, 960인데 750까지는 다 인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럼 거의 끝난 거야? 음, 우와, 되게 많다. 한번 정리를 해줄까요? 우리가 일단 회사 들어갈 때 계약서상 세전 연봉이 있지? 그게 한 5천만 원이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연말정산 할 때 시작되는 그 공제가 근로소득 공제.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우리가 냈던 거 다 또 공제를 다 해주고, 주택자금,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담대 낸 거 공제되고, 개인연금이나 신용카드 공제되고, 그럼 거기 내가 연봉이 많이 깎였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세율을 곱해. 그런 다음에 1차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깎아주는 또 세액공제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나왔고, 자녀 공제해주는 거, 출산을 하거나 7세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그리고 연금저축, 여러분들이 그 가입하신 뭐 개인연금 이런 거 있을 텐데 거기에 저축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매년 연말정산을 혜택 받을 수 있었고,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까지, 그리고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그리고 기부하시는 분들은 기부금, 마지막에는 월세 공제까지.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찍히면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있는 거고요. 플러스로 찍히면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170이다 공제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받는 거죠. 어쨌든 내가 낸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 와, 자, 오늘은 연말정산 전문가를 모시고 소득공제 개념과 세액공제 개념,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 공제 과정이 순서가 약간 궁금하긴 했거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짚으면서 약간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어요? 연말정산은 그 전략적으로 내 포인트를 잡아서 공제 받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아니, 단순하게 뭐 세금을 덜 냈다가 아니라 음. 그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금액인 거잖아.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거는 맞아. 너무나도 좋은 거죠. 나는 그냥 뭐 연봉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냥 얼마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혜택들 다 챙겨가지고 제 13회 월급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네,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부자 되세요. 안녕.